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그 결정문 중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이 분명해진다 라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선고문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판단이었고 국회에서도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판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의견으로 이제 해당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 기각이 됐는데,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꽤 키포인트라고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면을 기각한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 본 선고문에 따르면 12.3 계엄과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된다는 건데, 이걸 좀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이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하냐, 이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이 인정되고 이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윤석열 파면의 다툼의 쟁점일 텐데, 그 사실만큼은 헌재에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돕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고처럼 내란이 있으나 파면 사유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문에서 그 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아마 이 워낙 중요한 판결이다 보니까 사회 분열이나 이제 극우 세력의 난동,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에는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혀 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해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정치적 파장들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선고문을 작성하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메시지가 선고문에 나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오늘의 이 기세로 한번 끝까지 믿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한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갔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 선고에 예고편을 하나 날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헌재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정치적인 그 계산이 좀 그만 좀 두들기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것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 지금 다름 아닌 지금 헌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계속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우리 국가 경제나 아니면 이제 민생은 계속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기다릴 거 뭐 사실 글쎄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 뭐 이걸 기다렸을지 안 기다렸을지 제가 이렇게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시킬 정도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심판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이후에 어쨌든 그 선고기를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던 만큼 이제는 하셔라. 언제까지 미루고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지금 이제 4월 되면 이제 두 재판관이 이제 그 직에서 임기가 떠나게 끝나죠.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빠르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제 그 책무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오늘 원래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야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안타깝게도 나진 않았었고, 사실 요거는 그냥 여의도에 떠도는 소문인데 다음 주에도 선고가 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어쨌든 다음 주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미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즘에 사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가는 재판소가 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지금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헌정 질서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비상계엄이라는 건 누가 봐도 상식이 있는 국민들, 심지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위헌이다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아요. 근데 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오랜 고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점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권위도 전 지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전직 헌법재판관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 헌법학자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 판결 이런 것도 눈 하나 끔뻑 안 하는데 설마 그 2심 그거 선고 기다리느라 안 하겠냐. 네. 그 정도로 자존심 없는 사람들 아니다. 맞죠. 각각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 하냐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전 그 얘기 듣자마자도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이 흘러가는 모양새들을 보면은 눈치 볼 건 다 보고 있어. 그 왜 국민 눈치는 안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작 눈치를 봐야 될 것들에 사람들이. 대한 것들을 네. 사리분별을 못하라는 거는 헌법재판관들하고 뭐 일반 저희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들이 외부 취재가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과 다르게 네.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장윤선 기자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식도 다니고 네. 카카오톡도 하고 약속도 잡고 계신다. 심지어 4월 달에 테니스 대회에도 부부가 네네.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국가적인 위기와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시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테니스 대회 나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도. 아 맞아요. 한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판결을 미룬다고 왜 좀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엘리트 라인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 의식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우리 이제 엘리트에 속하는 뭐 검사, 판사들이 그렇죠.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부여잡은 사람들조차도 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결국 내란까지 터뜨리고 헌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문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동일인물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자꾸 윤석열의 그 저 눈에 뵈는 게 없는 저 모습들이 헌법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뭐 본인들의 그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이든 아니면 그밖에 여러 뭐 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든 간에 또는 뭐 그 선후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 때문에 뭐 이렇게 선후배 관계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사실 확실하게 그 있는 팩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영역의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의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주 사소한 그런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 하나 때문에 본인들끼리 계산기를 두들기고 헌재의 선고를 계속 지연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장윤선 기자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혼식 갈 거 다 가고 스포츠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갈 거 하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라는 게 좀 딱 보여지는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똑같은 거죠. 윤석열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정말 격한 토론과 논쟁 내지는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놀았던 주요 골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드러났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는 내용, 아는 판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 내지는 이제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윤석열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했던 그것들처럼 전혀 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삶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면 선고가 미뤄지고 국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배를 고를 일은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본인들이 그거에 공감할 만한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미뤄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저 헌법재판관들이 혹여나 그 권위주의적인 그 네. 사상에 좀 길들여져 있는 거라고 하면 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도 그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되면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온갖 저 대우를 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검사가 이후에 이제 점차 뭐 이제 차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결국은 그 권위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식 어떤 법전뿐만 아니라 일본식 법정까지 그대로 들고 와서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법정 자체가 상당히 좀 권위주의적으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비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런 권위주의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 능력까지도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좀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도 좀 논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